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2월 2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4%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8,2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800억 매도하면서 거의 1조 가까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서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820억, 기관 투자자 340억 매도하면서 마찬가지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 증시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4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면서 2400선을 이탈시키는 그런 모습이 잠깐 나왔다가 조금 이제 아래를 받치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확실히 하락 추세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60일선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고요. 21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져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2360포인트 이전에 저점을 찍었던 그 근처까지 주가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가 지금 하락 추세로 진입을 했다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월봉 입장에서는 2300선 수준이 상당히 저항선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저항선이 이제 뚫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전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최저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게 그냥 잠깐 지수가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기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8,200억을 매도를 해왔고요. 19일에도 4,300억 매도하면서 이틀 동안만 벌써 1조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중간에 매수를 4천억 정도 잠깐 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계속 이탈을 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1월 달 들어서도 계속 줄 이어서 매도를 했는데 12월도 거의 매도로 꽉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고 사실 연기금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최근에 코스피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수급은 없습니다. 오늘도 1,800억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방어 차원의 움직임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을의 입장으로 지수 방어를 막는 입장으로만 진행이 될 것 같다. 지수가 대반전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은 만들기가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 시장 이제 수요일 제외 4일 정도면 한 주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폐장일이죠. 그래서 올해만 벌써 이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연초에 들어갔을 때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을 할 거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할 거고 이런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668포인트고요. 네,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빠르게 이제 반등을 한 듯 했지만 결국에는 음봉을 때리면서 이게 쭉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네, 계속 약세를 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장주가 모여 있는데 성장을 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고요.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그래서일까요? 계속 코스닥에서도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94억이죠. 94억을 잠깐 매수한 뒤로도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연금 투자자가 이 코스닥에서도 특별하게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같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반등을 했습니다만 사실 뭐 물가지표에 따라서 잠깐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와서 올라갔습니다만 여기 이제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와 상해종합은 부합 수준이었고요. 마찬가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49원으로 진행되었고요. 1.5원 정도 올라서 계속 높은 구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460원 잠깐 찍고 좀 떨어져서 뭐 다행히 더 올라가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10월 2일
1월에서 12월 말까지 2달 반, 3달 정도까지 그 기간 동안 거의 환율이 10% 이상 지금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환율이 10%가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고요. 단기간에 그 환율이 올라간 뒤로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저점을 밀어 넣으면서 21선을 받치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고, 우리나라 특히 이 수입을 많이 하는 이 기업들 이쪽에서는 상당히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수입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하면서 무역 수지가 계속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계속 상황을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증시가 올라간 이유는 PCE 발표가 있었거든요. 11월에 PCE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PCE 지표라는 것은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그래서 11월에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떤 지표를 나타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았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2.4%가 상승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2.5%였는데 다행히 0.1% 떨어져서 진행이 되었고, 시장의 예상보다는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지 않아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원 지수에서는 이제 이렇게 에너지와 식료품 지수를 제외하고 나타내긴 하는데, 그 근원 지표도 지금 이제 10월, 11월 2.8%로 좀 이제 높아지면서 둔화세가 멈춘 상황이죠. 사실 아직까지는 물가가 완벽하게 잡혔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계속 이렇게 2.8% 수준을 유지하다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우리가 차분하게 이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크게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럼 과연 이제 미국 증시가 저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첫 번째는 PCE 지표가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했다고 해서 물가가 완전히 안정화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PC 근원 지표가 2.8%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것이지 절대 물가가 안정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근원의 물가 상승률은 크게 지금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고 점점 이제 이렇게 다시 서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좀 FOMC에서 경계를 한 거고요. 그 상황에 플러스 뭐죠, 이제? 1월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 결국에는 동맹국 할 거 없이 관세 정책을 펼침으로써 물가를 계속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것을 대비해서 FOMC가 지금 이제 금리의 내년 하락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PCE 지표가 예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이 금리 지표를 다시 바꿀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지표가 더 이상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저렇게 서서히 이제 안정화되는 물가가 좀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도화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미국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것은 코스피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아까 1448원 9원 정도였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해서 마지막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를 보면은 미국의 이제 고금리 정책이 예상되는 그 시점에 이렇게 환율이 1460원 가까이 뛰었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떨어뜨렸다가도 다시 툭 올라갔다가 떨어뜨렸다가도 다시 올라갔다. 이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이 과정이 사실 인위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달러 지수를 보시면
달러 지수는 올라간 이후로 더 올라가거나 거의 뭐 이 올라간 시점과 거의 유사한 시점이거든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1460원에서 1444원까지 떨어진 그 과정이 결국에는 이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우리나라의 외환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환율을 안정화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돈을 때려 부어서 방어를 한 수치가 1444원 수준이다. 이게 더 안정화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높은 추세를 유지를 한다면 상당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의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 이 외환 보유고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외환 보유고가 여유 있는 상태에서도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외환 보유고라고 치셔서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2021년에서부터 2020 지금 현재까지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었던 2021년도만큼 지금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외환 보유고를 쓰면서 환율을 방어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게 외환 보유고가 쭉쭉 줄어들게 되면 당장 이제 외국인들이 신뢰도를 잃을 겁니다. 그래서 1월 2일쯤에 아마 그 외환 보유고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이제는 그 지표도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채권 금리가 4.5%대입니다. 아직도. 환율은 방어가 되었지만 채권 금리, 미국의 채권 금리는 전혀 방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이 웬만한 배당주보다 미국의 채권 시장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주게 되는데 어떤 투자자가 미국의 코스피를 사겠습니까? 코스피 사지 않고 미국 채권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수준이고요.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갔긴 했지만 2.8%대입니다. 근데 이게 또 마냥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은 게 결국엔 한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파는 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투자라는 것은 만기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가 있는데 만기라고 한다면 10년물이 이제 10년 동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만기를 채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자 그거 조금 받는다고 해서 전혀 좋은 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계속 이탈이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채권 가격을 방어를 하더라도 채권의 금리가 점점 미국 쪽에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2.8%를 받을 겁니까? 더 안정적인 국가에 4.5%를 받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새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당연히 미국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있고 이게 단기간에 어떠한 이 이슈가 나와서 해결될 만한 사항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물가지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국에는 고금리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그 물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트럼프거든요. 트럼프 임기 동안은 계속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가 억지로 뭐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그렇게 해도 점점 이제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점점 달러의 강세에 의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가 될 거고 그게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이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스닥과 다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지표가 같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코스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 것과 미국 나스닥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화와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일 거고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2025년에 그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어떠한 대안이 없다.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잡히고 미국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이어지다가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가 발생했을 때 이제 빠르게 물가가 잡히면서 금리도 빠르게 내리겠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안정화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상태는 결국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든 안 내리든 둘 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80원 하락했고요. 1.57% 떨어지면서 17,57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하락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코스피 지표가 같이 밀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MR에 대한 테라파워와 협력을 한다, 계약을 한다라고 소식이 나왔고, 이제 루마니아의 원전 설비 개선을 위한 기자재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아주 좋은 소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증시에 대한 하락세를 종목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준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루마니아에 대한 소식은 결국에는 이전에 이집트 엘다바 소식과도 비슷합니다. 기자재 공급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의 수주가 사실화되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테라파워에 SMR 기자재 공급한다라는 이 소식은 상당히 주가를 올리기 좋은 소스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그게 좀 묻혀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뉴스케일 파워와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 테라파워까지 이제 세 군데에다가 SMR 기자재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역량이 인정된 거고, 향후 이제 SMR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성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코스피 전체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제가 시장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2025년에도 계속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도 종목이지만 지금 거시적인 이벤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좀 이제 시장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차분하게 지켜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 조금 붙어서 이제 17,500원까지 더 떨어졌는데요. 월요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는 736만 주고요. 280원 떨어졌고, 전날에도 거래량 460만 주로 210원 떨어져서 사실 뭐 18일에 올랐던 거 그대로 뱉어냈습니다. 거래량은 계속 뭐 1000만 주 아래로 유지되면서 크게 뭐 많이 거래도 붙지 않고 있고요. 일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실 별로 지금 코스피 입장에서 좋은 상황이 아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좋은 소식이 두 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오히려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바닥 라인을 버티면서 그래도 코스피가 좀 떨어지는 추세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선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요. 혹시나 코스피가 더 크게 이탈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 아래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는 분명히 전망이 좋지만 코스피 전체가 빠졌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도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유는 결국엔 두산에너빌리티를 팔았을 때 받는 것은 원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 입장에서도 쌍바닥 찍고 사실 여기서 튀어나가는 그림이었는데, 자, 이게 한 달 전부터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관련 테마도 다 같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제외하고도 이제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좀 크게 떨어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상승폭이 큰 만큼 하락폭도 좀 큰 것 같고요. 한번 이 움직임은 계속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차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어제도 체결이 75만 주가 늘었고요. 상환이 10만 주, 그래서 60만 주 가까이 대차 잔고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최근에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990만 주에서 1,400만 주까지 16일에서 20일까지 대차 잔고가 확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440만 주가 지금 대차 잔고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종목 상세를 보시면 추적 물량이 130만 주 매도에서 96만 주 매도로 잡혔습니다. 결국에는 대차 잔고로 인해서 이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100만 주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23.9%지만 지금 대차 잔고로 늘어난 물량이 440만 주이기 때문에 23점 한 초반 정도 물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코스피에서 이탈하는 것 대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잘 가지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는 몇 년씩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고 그 이전부터 지분을 늘려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을 하면서 물량을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 강점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면 점점 이제 이 이자에 쫓기게 되고 이 상승 하락에 쫓기게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지표를 가지고 모든 거를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전체 시장의 분위기다라는 점. 모건스탠리 CL이 샀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졌고요. 신한증권의 창구로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올해 5 거래일 남았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 정도로 가볍게 좀 넘기도록 하고요. 1월 달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장 필요한 소식이 트럼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테라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 뉴스케일 파워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찾게 되는데 대통령 입장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밀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를 또 견제를 하면서 계속 간을 볼 거냐 이런 이제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게 1월 달 25일에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2월까지는 소식이 나와야지만 이 체코 원전도 3월 달에 본계약을 문제없이 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초반에 있을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이 정도로 넘기고 자, 내년의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 부분 청정 전력의 SMR 활용 시에 아리백보다 비용 효과가 대폭 상승한다라는 이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안정성과 탄소 배출 저감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 공급 안정성을 생각했을 때는 SMR이 분명히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기저 전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대비해서 효율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쪽으로 계속 원전 에너지가 맞냐 틀리냐라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기보다는 해외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리던 국가들도 왜 재생에너지 말고 이제 원전 에너지도 같이 늘리는지 그 원전 에너지를 탈원전하다가 왜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건설 비용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구축 비용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훨씬 높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거를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계속 주장하는 것은 2040년, 205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이 수출을 하지 못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전 에너지를 늘리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산업의 추세를 거스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2040년, 50년까지 갔을 때 얘기인데요. 이미 그 2050년까지 가기 전에 2030년쯤 했을 때 알리백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 상승, 에너지 비용 상승이 벌써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깎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산업 전기료를 높일 거고요. 그 산업 전기료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포스코와 같은 철강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먼저 입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시스템을 가진 그런 반도체라든지 그런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우리 주변 국가들에서 싸게 공급하는 그런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가격이 비싸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에너지 가격부터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우리가 이 국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재생에너지 100%는 사실 이 다른 국가들은 석탄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석탄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 재생에너지의 일부를 보완할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또 싫고, 재생에너지는 따라가야 되고, 원전도 싫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그럼 LNG를 대안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LNG에 대한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자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3.7달러입니다. 일주, 한 달, 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중 최고치까지 가격이 올라갔고요. LNG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잠깐 이렇게 치솟았던 부분이 다시 떨어지긴 했었지만, 그게 다시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스를 지금 유럽으로 공급하는 것을 막고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LNG의 비중을 높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또 저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꼭 이제 LNG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괜찮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입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들을 지금 다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이 국가에서 계속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겠다?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아리백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경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석탄이냐, 원자력이냐, 그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탈석탄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독자분들은 뭐 우리나라 이 원전 수출에 대한 예산이 야당이 그대로 통과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원전 정책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코 원전 당연히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줄이는 것 자체가 완전 이상한 거고요. 뭐 대통령이 줄였다라고 발언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되었어야 되고, 그거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원전 에너지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지금 이 소식을 보시면 11차 전력 소급 기본 계획이 아직도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2024년에 확정되지 못하고 25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11차 전기본에 용인 산단 송변전 계획도 포함이 되었고, 원전과 양수 발전기, ESS 건설 공정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걸 결국에는 이 원자력 발전, 대형 원전 3기와 SMR 1기 지어서 그거 용량이 4.2기가트인가요? 네, 대형은 4.2기가트고 SMR은 한 700메가와트 수준인데 0.7기가트죠. 그래서 합쳐봤자 5기가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 에너지 때문에 아직도 태클을 걸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에서 주장하는 재생에너지 100%는 경제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아무리 늘리면 뭐합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전혀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늘리게 되면 계속 기업의 부담밖에 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LNG를 선택했을 때 아까와 같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아직도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고를 하지 못하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끌리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야당이 원전 에너지 예산 통과시켰다고 해서 탈원전하는 게 아니다, 원전 에너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준위 특별법도 아직 통과되지 못했고요. 비우호적인 정책은 아직도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빨리 그 상황이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초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수출은 되는데 우리 내부에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먹지 않겠다.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은 딴 데다가 주겠다, 팔겠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 원전이 이제 핵 폐기물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구운 고기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고 외국인들은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 똑같거든요. 그게 무슨 논리일까요? 그 외국 기업에서, 외국 국가에서 이런 논리로 지금 우리가 국내에는 탈원전하고 해외에는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겠습니까?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 맞지만 그거를 극도로 급격하게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늘리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극도로 높여놨던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수급하기 어려운 뭐 겨울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용하잖아요 지금. 네, 태양광으로 뭐 이 여름이나 가을에는 에너지를 100% 자급 충족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더니 최근에는 조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마저도 지금 이제 LNG 가격이 올라가서 완전히 이제 죽을 마신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지금 이제 에너지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안 그래도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값싸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의 이 단가가 훨씬 낮은 거이고요. 이게 또 유럽이나 뭐 다른 국가로 가면 원자력 단가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싸게 지어서 그런 거고 해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싼 에너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재생에너지 유럽 국가에서는 원전보다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싼 거 안 쓰고 비싼 거 쓰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명분이 2050년에 우리나라 수출 못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불리한 상황에서 계속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고 그 불리한 상황을 계속 인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CFE100을 펼치면서 우리 불리한 상황을 해결하겠다라고 한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었는데 그걸 계속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해결되어야 되고 국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해외 상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독자적인 수출이 필요한데 그게 아주 중요한 테라파워의 수주 소식이 나왔다. 근데도 시장에 대한 불안정이 그걸 막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설명드리고요. 네, 그 다음은 우리나라의 풍력 입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거든요. 자, 이번에 통과한 풍력 프로젝트들을 보시면 안마 해상풍력, 태안 해상풍력, 야월 해상풍력 이렇게 있는데 두산 지오솔루션이 야월 해상풍력 104MW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안마 해상풍력은 지멘스 가메사가 풍력 터빈하고 뭐 CS윈드, 대명에너지 에퀴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태안 해상풍력도 지멘스 가메사가 터빈하게 되고 이렇게 뭐 사업자는 비나에너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이 8MW급, 104MW급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터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고 이 설치는 두산 지오솔루션이 한다라는 점. 그래서 두산그룹이 프로젝트 하나를 땄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멘스 가메사인데요. 지멘스 가메사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전에 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멘스 가메사와 풍력 터빈 나셀 최종 조립을 하겠다라고 2023년에 8월에 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었고요. 전남 영광의 532 규모의 안마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셀 조립을 하겠다. 터빈 제작을 지멘스 가메사가 하긴 하지만 그 조립 자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겠다. 안마 해상 풍력 532MW급 안마 1, 2 합쳐서죠. 그래서 지멘스 가메사가 이번에 따냈습니다. 그럼 누구와 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합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에퀴노르 이 프로젝트도 750MW급 프로젝트도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에 지멘스 가메사 에퀴노르와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의 사업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사업 건설, 그 다음에 관리에 있어서 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번 해상풍력 입찰에서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태안 해상풍력은 뭐 지멘스 가메사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마 해상풍력, 반딧불이 해상풍력,
야월 해상풍력 모두 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터빈을 만들거나 조립하거나 그 다음에 이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육상풍력은 사실 직접 관련된 이 사항은 없지만 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국산화에 대한 그런 이 점수를 높게 주니까 작년에는 이제 중국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지멘스 감회사 등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이 힘을 좀 받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수혜를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이 나왔음에도 사실 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요. 시장이 안정화가 되었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 저 해상풍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해상풍력으로 발생하는 매출도 이제 꽤 될 것 같다는 점. 그리고 저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향후 이제 10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게 될 텐데 계속 차례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로 그 물량들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원자력도 원자력이지만 저는 해상풍력 터빈, 나셀 조립, 그다음에 지오 솔루션과 같은 그런 업체에서 유지 보수와 이제 O&M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이 점점 매출을 확대시킬 거다. 그런 과정에 뭐 SMR이라든지 가스터빈이 터지게 되면 이제 확실히 이제 성장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시장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두 좀 균형 잡으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 SMR 파운드리 시장, 그다음에 해외 수출을 위한 그런 것들. 그래서 계속 주목을 해볼 거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